여러분, 의식에 대해서 사람들이 평소에 잘 생각하지 않는 아주 기묘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을 살고 계시죠?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리실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이 지금이라고 느끼는 그 순간은 사실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입니다. 여러분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현재에 도착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더 기묘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은 그 사실을 평생 단 한 번도 눈치채지 못하셨어요. 눈치챌 수가 없도록 만들어져 있거든요. 오늘 저희 파인만의 길에서 이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하는데요. 뇌를 건강하게 쓰는 법을 말씀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기억력을 좋게 하는 방법 같은 거 말고요.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무언가를 경험하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에 대한 이야기예요. 나라는 것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그 경계가 어디서 끝나는지, 그리고 그게 멈추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리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야기가 끝날 때쯤이면 죽음이라는 단어가 지금과는 조금 다르게 들리실 겁니다. 무섭게가 아니라 이상하게 담담하게요.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대부분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그림 하나를 같이 그려볼게요. 여러분 지금 퇴근길 지하철 안에 서 계신다고 상상해 보세요.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 손잡이를 잡고 계세요. 창밖은 캄캄하고 터널을 지나는 소리가 웅웅 울립니다. 앞에 서 있는 사람의 가방이 자꾸 무릎에 닿아요. 여러분은 좀 짜증이 납니다. 그러다가 오늘 회사에서 있었던 일이 떠오르고 저녁에 뭘 먹을지 잠깐 고민하고 다시 창밖을 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방금 그 모든 걸 겪은 사람은 누구인가요?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나요. 당연히 나죠. 그럼 그 나는 어디에 있나요? 대부분은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느끼십니다. 여기, 두 눈 뒤쪽 어딘가요? 머릿속 조금 안쪽, 이마 뒤, 어디쯤에 내가 앉아 있는 것 같다고요. 이 느낌을 조금 더 선명하게 그려볼게요. 우리 머릿속에는 아주 거대한 오케스트라가 있습니다. 시각을 담당하는 현악기 파트가 있고 소리를 담당하는 관악기 파트가 있어요. 촉감을 담당하는 타악기 파트도 있고 기억을 담당하는 피아노도 있죠. 이 연주자들이 지금 이 순간 동시에 연주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오케스트라 한가운데 지휘대 위에 누군가가 서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나예요. 이 지휘자가 하는 일이 뭘까요? 연주를 듣고 판단하고 다음 마디를 지시합니다. 지하철 문이 닫히는 걸 보고 서두르라고 지시하고 가방이 무릎에 닿는 걸 느끼고 짜증을 내라고 지시하고 저녁 메뉴를 고르라고 지시하죠.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그 존재는 뇌라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입니다. 악기들은 도구고 지휘자가 진짜 주인공이에요. 이 그림 정말 자연스럽죠. 저도 아주 오랫동안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서 죽음이 뭔지도 아주 명확하게 따라 나옵니다. 오케스트라가 낡아서 부서져요. 악기들이 하나씩 망가지고 연주가 뚝 끊깁니다. 그러면 지휘자는요? 지휘대에서 내려와서 어디론가 걸어 나가겠죠. 어떤 분들은 그 지휘자가 하늘로 올라간다고 생각하시고 어떤 분들은 그냥 사라진다고 생각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스마트폰 전원이 푹 꺼지듯이 그냥 꺼진다고 생각하시고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걸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생각은 서로 완전히 달라 보이죠. 하늘로 올라간다, 어디론가 간다, 그냥 꺼진다. 종교적인 분도 계시고 무신론자도 계시고 과학을 믿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생각에는 똑같은 전제가 하나 깔려 있습니다. 아시겠나요? 세 생각 모두 지휘자가 있다고 전제하고 있어요. 지휘자가 어디로 가느냐만 다른 겁니다. 올라가느냐, 흩어지느냐, 꺼지느냐. 하지만 지휘자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는 아무도 의심하지 않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그림에는 치명적인 오류가 숨어 있어요. 지휘자가 없습니다.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이건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신경과학이 뇌를 100년 넘게 뒤져왔습니다. 전극을 꽂아보고 사진을 찍어보고 다친 사람의 뇌를 살펴보고 자기장을 쏘아보고요. 뇌 안에 거의 모든 방을 열어봤어요. 시각을 처리하는 방을 찾았습니다. 소리를 처리하는 방도 찾았어요. 얼굴을 알아보는 방, 언어를 만드는 방, 무서움을 담당하는 방 다 찾았습니다. 그런데 지휘대가 없어요. 모든 정보가 한 군데로 모여서 누군가가 그걸 지켜보고 있는 방, 그 방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오케스트라는 분명히 연주를 하고 있어요. 아주 정교하게, 아주 아름답게요.
그런데 지휘대는 텅 비어 있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음악은 흐릅니다. 처음 들으면 이게 무슨 소리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조금만 차분하게 뜯어보시죠. 여기서 위대한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이 늘 입버릇처럼 강조했던 게 하나 떠오릅니다. 파인만은 우리가 던지는 질문 대부분에 엉터리 전제가 숨어 있다고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답이 안 나오면 답을 더 열심히 찾지 말고 질문을 뜯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질문, 지휘자는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질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마치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편의점에서 커피를 사서 사무실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스르륵 닫힙니다. 그런데 옆 사람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 엘리베이터가 멈추면 올라가면 어디로 가나요? 어떠세요? 질문이 좀 이상하죠? 올라가면 어딘가로 가는 물건이 아니잖아요. 올라가면 엘리베이터가 하고 있는 일이에요. 엘리베이터가 멈추면 올라가면 어디로 가지 않습니다. 그냥 안 일어나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오늘 이야기 전체가 바로 이 지점을 향해 갑니다. 자, 그럼 우리가 물리학자처럼 이 문제를 아주 꼼꼼하게 따져본다면 아주 단순한 질문 하나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그 질문은 이겁니다. 지금이라는 게 도대체 언제인가요? 너무 시시한 질문 같으시죠? 지금은 지금이지 뭘 그런 걸 묻나 싶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첫 번째 도미노입니다. 이렇게 해보죠. 여러분이 퇴근길 지하철을 탔어요. 문이 닫히려고 합니다. 삑 소리가 나고 문이 휙 닫혀요. 여러분은 아슬아슬하게 몸을 쏙 집어넣습니다. 자, 여러분이 문이 닫히는 걸 본 그 순간, 그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문에서 반사된 빛이 여러분 눈으로 들어옵니다. 빛은 아주 빨라요. 그건 거의 시간이 안 걸립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예요. 그 빛이 망막의 세포를 자극합니다. 그 세포가 신호를 만들어요. 그 신호가 신경을 타고 뇌 뒤쪽까지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처리가 시작돼요. 선을 찾고 움직임을 찾고 그게 문이라는 걸 알아보고 그게 닫히고 있다는 걸 알아보고요.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신경 신호는 빛이 아니에요. 훨씬 느립니다. 그리고 처리에도 시간이 걸려요. 신경과학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바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그것이 여러분의 의식적인 경험으로 떠오르기까지는 대략 몇백 분의 1초 정도가 걸립니다. 어떤 경우엔 그보다 더 걸려요. 몇백 분의 1초. 별거 아닌 것 같으시죠? 그런데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여러분이 문이 닫히는 걸 본다고 느낀 그 순간 문은 이미 그만큼 더 닫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본 건 문이 아니에요. 문이 닫히던 아주 가까운 과거의 기록입니다. 여러분이 방금 무릎에 가방이 닿는 걸 느꼈다면 가방은 이미 그 전에 닿아 있었어요. 여러분이 제 목소리를 듣고 계신 지금 이 순간, 제 목소리는 이미 조금 전에 나온 소리입니다. 바로 여기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의 경험은 실시간이 아닙니다. 단 한 번도 실시간이었던 적이 없어요. 이 말인즉슨 우리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지금 이 순간이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지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뇌가 조금 전 자료를 가지고 방금 완성한 결과물이에요. 여러분은 세상을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대한 아주 잘 만들어진 최신 보고서를 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보고서는 아무리 빨라도 항상 조금씩 늦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진짜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왜 우리는 이걸 못 느낄까요? 몇백 분의 1초라도 늦으면 뭔가 어색해야 하잖아요. 화면이 뚝뚝 끊기거나 소리가 입 모양보다 늦게 나오는 그런 느낌이 있어야죠. 그런데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지금은 아주 매끄럽고 아주 생생하고 아주 지금 같아요. 왜냐고요? 이게 오늘 이야기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뇌가 그 지연을 숨기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주 능숙하게요.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 오케스트라는 실시간 생중계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조금 전에 녹음한 소리를 아주 솜씨 좋게 편집해서 마치 지금 연주하는 것처럼 여러분께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편집실에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무도 앉아있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고 계시죠?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결론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지휘자를 찾으러 뇌에 들어갔더니 지휘대가 비어 있었어요. 둘째, 오케스트라는 실시간으로 연주하는 게 아니라 조금 전 것을 편집해서 들려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셋째가 진짜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나라는 것은 그 음악을 듣고 있는 누군가가 아니에요. 나라는 것은 그 음악 자체입니다. 잠깐 여기서 멈추셔도 좋습니다. 이 문장이 처음에는 말장난처럼 들릴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장난이 아니라는 걸 지금부터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오늘 우리는 이 오케스트라를 여러 각도에서 뜯어볼 겁니다. 시간을 어떻게 편집하는지, 연주자를 전부 바꾸면 어떻게 되는지, 오케스트라를 두 동강 내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이 악보를 화성으로 보내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요. 그리고 마지막에 연주가 끝나면 음악이 어디로 가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아주 자연스럽게 한층 더 깊은 질문 하나가 머리를 스치게 됩니다. 뇌가 늦는다면 왜 우리는 그 늦음을 전혀 못 느낄까요? 몇백 분의 1초는 짧지만 결코 0은 아닙니다. 뭔가 티가 나야 정상이잖아요.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뇌가 워낙 빨라서 그런 거 아닌가요? 성능이 좋으니까 우리가 못 느낄 만큼 매끄럽게 처리하는 거겠죠.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주 성능 좋은 중계 장비 같은 거라고요. 그런데 이 생각에는 숨겨진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뇌가 정직하게 중계한다는 전제예요. 늦더라도 있는 그대로, 순서대로 빠뜨리지 않고 전해준다는 전제요. 바로 여기서부터 상황이 진짜 기묘해집니다. 뇌는 정직하지 않습니다. 뇌는 빠른 게 아니에요. 뇌는 편집을 합니다. 지우고, 채워넣고, 순서를 바꾸고, 시간을 늘립니다. 그리고 편집한 흔적까지 지워요. 그래서 우리가 못 느끼는 겁니다. 증거를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이건 이론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직접 확인하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시야에는 구멍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눈알 뒤쪽에서 신경 다발이 뇌로 빠져나가는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에는 빛을 받는 세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향에서 오는 빛은 아예 안 보여요. 양쪽 눈 다 그렇습니다. 이걸 맹점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시야에 지금 검은 동그라미가 두 개 보여야 하잖아요.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죠? 한 번도 보신 적 없으실 겁니다. 왜냐고요? 뇌가 그 구멍을 주변 무늬로 채워 넣거든요. 벽지가 있으면 벽지로, 하늘이 있으면 하늘로요. 뇌는 없는 걸 만들어서 붙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께는 이렇게 보고해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이게 첫 번째 거짓말입니다. 두 번째, 이건 지금 바로 해보실 수 있어요. 나중에 화장실 거울 앞에서 한번 해보세요. 거울을 보면서 여러분의 왼쪽 눈을 보세요. 그 다음 오른쪽 눈을 보세요. 다시 왼쪽 눈, 다시 오른쪽 눈, 이렇게 왔다 갔다 해보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의 눈동자가 움직이는 게 보이시나요? 절대 안 보입니다. 아무리 해도 안 보여요. 거울 속 눈동자는 항상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눈동자는 분명히 움직였어요. 옆에 친구를 세워놓고 시켜보면 친구 눈동자는 휙휙 움직이는 게 아주 잘 보입니다. 그런데 내 눈동자만 안 움직여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의 눈은 하루에도 수만 번씩 이렇게 휙휙 튀어다닙니다. 이걸 도약 안구 운동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눈이 그렇게 빠르게 튈 때 망막에 맺히는 상은 완전히 뭉개집니다. 차창밖 풍경이 흐르듯이 쭉 번져버려요. 만약 그게 그대로 보인다면 우리는 하루 종일 어지러워서 아무것도 못할 겁니다. 그래서 뇌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지워버립니다. 눈이 움직이는 동안의 영상을 그냥 삭제해요. 통째로요. 그리고 앞뒤를 이어 붙입니다. 이게 두 번째 거짓말입니다. 세 번째, 이게 진짜입니다.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벽에 걸린 시계를 무심코 확 쳐다봤는데 초침이 딱 멈춰 있는 것 같은 순간이요. 시계 고장났나? 하는 그 짧은 순간. 그러다가 초침이 째깍하고 움직이죠. 그런데 그 첫 번째 1초가 이상하게 길게 느껴집니다. 나머지 초들보다 확실히 길어요. 시계는 멀쩡합니다. 여러분, 뇌가 그런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뇌는 눈이 움직이는 동안에 영상을 지웠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 구멍이 생깁니다. 시간에 구멍이 뚫린 거예요. 뇌는 그 구멍을 그냥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뭘 하냐면 눈이 도착한 뒤에 처음 본 그 장면을 구멍난 과거 쪽으로 쭉 발라버립니다. 마치 페인트를 뒤로 밀어서 칠하듯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본 그 멈춘 초침은 실제로는 여러분 눈이 시계에 도착한 다음에 본 장면입니다. 그런데 뇌가 그걸 도착하기 전 시간대에도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1초가 길어집니다. 없던 시간이 늘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이지 너무나도 기묘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뇌는 과거를 고칩니다. 이미 지나간 시간을 나중에 도착한 정보로 덧칠해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걸 그냥 시간의 흐름이라고 느끼십니다. 네 번째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지금 손가락으로 코를 톡 만지고 동시에 발가락을 톡 만졌다고 해봅시다. 두 감각이 동시에 느껴지시죠? 그런데 이상하지 않으세요? 발가락에서 뇌까지의 거리는 코에서 뇌까지의 거리보다 훨씬 잽니다. 신호가 훨씬 늦게 도착해요. 그런데 왜 동시에 느껴질까요? 뇌가 기다려주기 때문입니다. 빨리 온 신호를 붙잡아 두고 느린 신호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둘을 나란히 놓고 동시에 상영해요. 지금이라는 순간은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여러 파트가 각자 다른 시간에 도착하는데 뇌가 그걸 맞춰서 한마디로 묶어내는 거예요. 자, 이제 오케스트라로 돌아가 볼게요. 우리 머릿속 오케스트라에는 아주 이상한 규칙이 있습니다. 바이올린 파트는 소리가 빨리 도착하고 콘트라베이스 파트는 늦게 도착해요. 어떤 파트는 연주 중에 잠깐 소리가 끊기고 어떤 파트는 아예 악보에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그대로 들으면 완전히 엉망진창이에요. 삐걱거리고 끊기고 뒤죽박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실제로 듣는 건 뭔가요? 아주 매끄러운 교향곡입니다. 흠 하나 없어요. 왜냐고요? 이 오케스트라는 생중계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연주한 걸 일단 녹음해 둡니다. 끊긴 데를 이어 붙여요. 늦은 파트는 당기고 빠른 파트는 밉니다. 구멍난 자리는 그럴듯하게 채워넣고요. 그렇게 완성본을 만든 다음에 그걸 여러분께 틀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화면 아래에 이렇게 띄웁니다. 생방송 중. 바로 여기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나는 실시간 중계가 아닙니다. 나는 편집된 방송입니다. 그리고요, 여기서 소름 돋는 부분이 하나 더 있어요. 그 편집실에도 아무도 없습니다. 편집자가 앉아서 이건 자르고 저건 붙이자고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편집은 그냥 일어납니다. 수많은 신경세포들이 서로 밀고 당기고 억제하고 흥분시키는 과정에서 저절로요. 결과물만 존재하고 만든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서 위대한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이 늘 강조했던 태도가 딱 맞아떨어집니다. 파인만은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는 것이 가장 어렵다고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은 가장 속이기 쉬운 상대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뇌는 태어난 순간부터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요. 이게 위로가 되는 이야기인지 아닌지는 잠깐 미루어 두겠습니다. 지금은 사실 하나만 붙잡고 가시죠. 여러분이 지금이라고 부르는 그 매끄러운 경험은 발견된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정성 들여서요. 그리고 만들어진 것에는 항상 이런 질문이 따라붙습니다. 그럼 그걸 만드는 재료는 뭐지? 자, 여기서 아주 자연스럽게 한층 더 깊은 질문 하나가 머리를 스치게 됩니다. 그 재료가 계속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재료가 좀 바뀌는 게 뭐 대수인가요? 세포가 죽고 새로 생기는 거야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그래도 나는 나죠. 어제도 나였고 오늘도 나고 내일도 나예요. 이 몸이 내 몸이고요. 그런데 이 생각에는 숨겨진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나라는 것이 물질이라는 전제예요.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여러분 몸을 이루는 원자들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물을 마실 때마다, 편의점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실 때마다 새 원자가 들어오고 헌 원자가 나갑니다. 뼈도 그렇고 근육도 그렇고 심지어 뇌세포 안의 재료들도 계속 교체돼요. 어떤 건 며칠 만에, 어떤 건 몇 년에 걸쳐서요. 그래서 몇 년 단위로 보면 여러분 몸을 이루던 원자는 거의 다 다른 원자로 바뀝니다. 여기서 딱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몸에서 원자가 몽땅 한꺼번에 갈린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속도는 부위마다 다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방향이에요. 여러분은 고정된 물건이 아니라 통과하는 흐름에 가깝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물어보죠. 5년 전 여러분을 만들던 그 원자들은 지금 어디 있나요?
어딘가에 있습니다. 공기 중에, 땅 속에, 다른 사람 몸 속에요. 사라진 게 아니에요. 흩어졌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원자들이 있는 곳에 5년 전에 여러분이 계신가요? 아니잖아요. 5년 전에 여러분은 지금 여기 앉아서 이 목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원자는 저쪽에 있고 나는 이쪽에 있어요. 이 말인즉슨 여러분은 그 원자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요. 자, 오케스트라입니다. 한 오케스트라가 100년 동안 같은 교향곡을 연주해 왔다고 상상해 보세요. 100년이 지나는 동안 단원은 전부 바뀌었습니다. 한 명도 안 남았어요. 바이올린도 바뀌었고, 지휘봉도 바뀌었고, 심지어 연주회장 건물도 새로 지었습니다. 나무 하나, 사람 하나 그대로인 게 없어요. 그런데 그 교향곡은 여전히 그 교향곡입니다. 아무도 이걸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고요? 교향곡은 나무가 아니고 사람이 아니거든요. 교향곡은 관계입니다. 어떤 다음에 어떤 음이 오는지, 어떤 파트가 어떤 파트를 받쳐주는지 그 구조가 교향곡이에요. 나무는 그 구조를 잠깐 담고 있는 그릇일 뿐입니다.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을 이루는 원자는 그냥 원자예요. 여러분, 손가락 안의 탄소 원자와 저 창밖나무 안의 탄소 원자는 완전히 똑같습니다. 이름표도 없고 특별할 것도 없어요. 그 원자를 여러분으로 만드는 건 원자가 아니라 그 원자들이 서로 맺고 있는 관계, 그러니까 패턴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이렇게 됩니다. 나는 명사가 아닙니다. 나는 동사입니다. 여러분은 물건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자, 여기서 아주 자연스럽게 한층 더 깊은 질문 하나가 머리를 스치게 됩니다. 그럼 그 패턴의 경계는 어디까지인가요? 어디까지가 나고 어디서부터가 세상인가요? 이건 쉬운 질문 같으시죠? 그거야 피부까지죠. 이 몸이 나고 몸 밖은 세상이고요. 경계선이 아주 뚜렷하잖아요? 그런데 이 생각에도 숨겨진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 경계선이 고정되어 있다는 전제예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뇌는 그 경계선을 매 순간 새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은 1분이면 다시 그릴 수 있어요. 실험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이건 연구실에서 아주 여러 번 반복해서 확인된 현상입니다. 참가자를 책상 앞에 앉힙니다. 그리고 왼손을 칸막이 뒤로 숨겨서 안 보이게 해요. 그 대신 책상 위 참가자 눈앞에 고무로 만든 가짜 손을 하나 놓습니다. 진짜 손처럼 생겼지만 그냥 고무예요. 아무 연결도 없습니다. 이제 연구자가 붓 2개를 듭니다. 하나로는 칸막이 뒤에 숨겨진 진짜 손을 쓰다듬고 동시에 다른 하나로는 눈에 보이는 고무손을 똑같은 리듬으로 쓰다듬어요. 슥슥슥 박자를 정확히 맞춰서요. 1분쯤 지나면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참가자가 고무손을 자기 손처럼 느끼기 시작해요. 그냥 그런 것 같다가 아닙니다. 붓이 고무손에 닿는 게 느껴진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결정적인 게 있어요. 연구자가 갑자기 망치를 들어서 고무손을 탁 내리칩니다. 참가자는 손을 패 뺍니다. 비명을 지르는 사람도 있어요. 몸이 진짜로 놀랍니다. 심장이 펄떡 뛰고 식은땀이 나요. 그런데 그건 고무예요. 방금 전까지 아무 상관없던 고무 덩어리요.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여러분, 뇌는 이건 내 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매 순간 계산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과 손끝에 느껴지는 것을 대조해서 박자가 맞으면 그건 나로 편입시킵니다. 안 맞으면 밀어내고요. 그게 전부예요. 자, 오케스트라입니다. 무대 구석에 처음 보는 악기를 하나 슬쩍 갖다 놓았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그 악기가 박자에 딱 맞춰서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오케스트라가 어떻게 할까요? 신분증을 검사할까요? 아닙니다. 그냥 받아들입니다. 박자만 맞으면 그 순간부터 우리 파트예요. 그러니까 나의 경계는 발견되는 게 아닙니다. 매 순간 계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고정된 영토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다시 그려지고 있는 지도예요. 자, 그럼 여기서 다음 질문이 아주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나라는 게 물질이 아니라 패턴이고 그 경계마저 그때그때 다시 그려지는 거라면요. 그 패턴을 아예 다른 재료 위에 똑같이 그려놓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것도 나인가요? 여러분, 이제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재미있고 가장 불편한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사고 실험을 하나 해볼게요.
위대한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은 어떤 개념이 진짜인지 알고 싶으면 그 개념을 극단까지 밀어붙여서 어디서 부러지는지 보라고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부러지는 자리가 바로 우리가 몰래 깔아둔 가정이 숨어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자, 그럼 밀어붙여 봅시다. 먼 미래를 상상해 보세요. 순간이동 장치가 발명됐습니다. 원리는 간단해요. 이쪽 방에서 여러분 몸의 모든 원자 위치를 아주 정밀하게 다 읽어냅니다. 그 다음 그 정보를 화성으로 보내요. 화성에 있는 기계가 그 설계도대로 원자를 배열해서 여러분을 조립합니다. 조립이 끝나면 지구에 있던 원래 몸은 푸스스 분해됩니다. 이제 이 기계는 지하철보다 흔한 교통수단이에요. 사람들이 출근할 때 그냥 타요. 여러분도 화성 출장 때문에 이걸 타야 합니다. 자, 화성 쪽 방에서 문이 스르륵 열립니다. 여러분이 걸어 나와요. 어제 저녁 뭘 먹었는지 기억합니다. 첫사랑 이름도 기억나요. 지하철에서 가방이 무릎에 닿아서 짜증났던 것도 기억납니다. 몸도 똑같고 목소리도 똑같고 심지어 무릎이 흉터까지 똑같아요. 그 사람은 자기가 여러분이라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화성에 도착한 그 사람은 여러분인가요? 많은 분들이 이 지점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렇겠죠. 패턴이 같으니까요. 아까 우리가 나는 패턴이라고 결론 내렸잖아요. 그럼 논리적으로 그 사람은 나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조금 밀어볼게요. 여러분이 화성에서 걸어 나온 그 순간 지구 쪽 방에서 직원이 화면을 보다가 얼굴이 굳습니다. 오류가 하나 떴어요. 지구에 있던 원래 몸이 분해되지 않았습니다. 기계가 고장난 거예요. 지구 쪽 방문이 열리고 여러분이 걸어 나옵니다. 멀쩡하게요. 자, 이제 여러분이 둘입니다. 화성 쪽 여러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야. 지구 쪽 여러분도 똑같이 말해요. 무슨 소리야? 내가 나지. 둘 다 진심입니다. 둘 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둘 다 똑같은 기억을 가지고 있고 둘 다 안에서 뭔가를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진짜인가요? 여기서 대부분은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거야 당연히 지구에 있는 쪽이지. 원본이니까. 그럼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원본이라는 게 뭔가요? 원자요? 그런데 그 원자는 아까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5년만 지나도 다 바뀌는 그 원자들 말입니다. 그 원자가 나라면 5년 전에 나는 이미 죽은 거예요. 바로 여기서부터 상황이 진짜 기묘해집니다. 지구 쪽 직원이 무전을 받더니 여러분께 다가와서 정중하게 말합니다. 고객님, 죄송합니다. 시스템 오류로 원본 처리가 지연됐습니다. 지금 바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은 비명을 지르실 겁니다. 아마 도망치실 거예요. 그런데 잠깐만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조금 전에 여러분은 화성에 있는 사람이 나라고 인정하셨잖아요. 나는 이미 화성에 무사히 도착했어요. 그럼 지금 여기 있는 이 몸이 분해되는 게 뭐가 문제죠? 나는 이미 살아있는데요. 그런데 도망치고 싶으시죠? 온 몸이 펄떡 뛰죠. 여기가 개념이 부러지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두 개의 대답이 있어요. 머리로 하는 대답과 몸으로 하는 대답이요. 그리고 둘이 정반대입니다. 파인만이 찾으라고 한 게 바로 이런 순간이에요. 그럼 여기 숨어있던 가정이 뭘까요? 아주 단순합니다. 나는 하나여야 한다는 가정이에요. 우리는 나라는 게 세상에 딱 하나 있는 절대 복사할 수 없는 옮겨다니는 알맹이라고 몰래 믿고 있었습니다. 지휘자 한 명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확인한 건 뭐죠? 지휘대는 비어 있었어요. 자, 다시 오케스트라입니다. 같은 교향곡을 오늘 저녁 서울에서도 연주하고 같은 시각 부산에서도 연주한다고 해봅시다. 자, 어느 쪽이 진짜 그 교향곡인가요? 이상한 질문이죠. 둘 다예요. 아니, 사실은 질문 자체가 틀렸습니다. 교향곡은 하나만 존재해야 하는 물건이 아니거든요. 교향곡은 물건이 아니니까요. 두 곳에서 연주되면 그냥 두 번 일어나는 겁니다. 어느 쪽이 원본이냐고 묻는 순간 우리는 이미 교향곡을 나무 토막으로 착각한 거예요.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여러분이 화성 이야기에서 느낀 그 불편함은 논리가 틀려서 생긴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이, 우리 본능이 나는 하나뿐인 알맹이라고 아주 강하게 믿고 있어서 생긴 거예요. 그 믿음은 아주 오래됐고 아주 유용하고 그리고 아마 틀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가 먼 미래의 공상 같으시죠? 순간이동 기계 같은 건 없으니까요. 그럼 이건 어떠세요? 나를 둘로 나누는 일은 이미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실험실에서요. 그것도 아주 평범한 수술대 위에서요. 자, 여기서 아주 자연스럽게 한층 더 깊은 질문 하나가 머리를 스치게 됩니다. 화성 이야기는 상상이었죠. 그런데 만약 상상이 아니라면요? 만약 한 사람 안에서 나가 둘이 되는 일이 이미 벌어진 적이 있다면요? 먼저 여러분 머릿속 구조를 아주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뇌는 크게 두 덩어리입니다. 왼쪽 방구와 오른쪽 방구요. 호두처럼 두 쪽으로 나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두 덩어리를 잇는 아주 굵은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뇌량이라고 불러요. 이 다리는 어마어마합니다. 신경 섬유가 2억 가닥이 넘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다리 위로 신호가 쉴 새 없이 오갑니다. 좌우가 서로 뭘 보고 있는지 뭘 하려는지 실시간으로 맞추고 있는 거예요. 자, 오케스트라로 다시 갈게요. 이 다리는 무대 한가운데를 지나는 통로입니다. 왼쪽 파트와 오른쪽 파트가 서로 눈을 맞추고 서로 소리를 듣고 박자를 맞추는 통로요. 이 통로 덕분에 좌우가 하나의 곡을 연주합니다. 그런데요, 20세기 중반에 아주 심한 뇌전증을 앓던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발작이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분들이었어요. 발작이 한쪽 뇌에서 시작해서 이 다리를 타고 반대쪽으로 번지면서 온몸을 덮쳤거든요. 그래서 의사들이 최후의 수단을 씁니다. 다리를 끊는 거예요. 뇌량을 절단합니다. 불이 옆 건물로 번지지 못하게 통로를 없애버리는 거죠.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발작이 크게 줄었어요. 환자분들은 퇴원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첫 번째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분들이 완전히 멀쩡해 보였어요. 말도 정상적으로 하고 걷고 일하고 농담도 하고 가족들도 아무 이상을 못 느꼈습니다. 뇌 절반과 절반 사이에 초고속 통신망이 통째로 끊어졌는데 밖에서 보면 아무 일도 없었어요. 이것 자체가 이미 이상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 대목이 늘 좀 소름 끼칩니다. 그런데 로저 스펠이라는 과학자와 그의 동료 연구자들이 이 환자분들을 아주 교묘한 방식으로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스페리는 나중에 이 연구로 노벨상을 받았어요. 이건 진짜로 있었던 일입니다. 관찰 방법의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 뇌는 좀 이상하게 배선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시야의 왼쪽 절반에서 들어온 정보는 오른쪽 뇌로 갑니다. 오른쪽 절반은 왼쪽 뇌로 가고요. 손도 반대입니다. 왼손은 오른쪽 뇌가 움직이고 오른손은 왼쪽 뇌가 움직여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말하는 능력은 대부분의 사람에게서 왼쪽 뇌에 있습니다. 오른쪽 뇌는 말을 거의 못해요. 자,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감이 오시나요? 연구자들이 환자분을 앉혀놓고 화면 왼쪽에 아주 짧게 그림을 하나 번쩍 보여줍니다. 숟가락 그림이라고 해보죠. 왼쪽 시야니까 이 정보는 오른쪽 뇌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다리가 끊겼으니 왼쪽 뇌는 이걸 전혀 모릅니다. 연구자가 묻습니다. 방금 뭘 보셨죠? 환자분이 대답합니다. 아무것도 못 봤는데요. 그런데 잠깐요. 이 대답은 누가 한 겁니까? 말하는 건 왼쪽 뇌잖아요. 왼쪽 뇌는 진짜로 아무것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왼쪽 뇌는 거짓말을 한 게 아닙니다. 정직하게 대답한 거예요. 이제 연구자가 이렇게 합니다. 책상 밑에 물건들을 여러 개 놓고 왼손으로 아까 본 걸 집어보세요. 라고요. 환자분의 왼손이 스르륵 움직이더니 숟가락을 정확하게 짚습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방금 이 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건가요? 아무것도 못 봤다고 말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정확히 그 물건을 집어낸 사람이 있어요. 같은 몸입니다. 같은 사람이에요. 누가 본 걸까요? 그런데 진짜는 지금부터입니다. 이 다음이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무서운 부분일 수도 있어요. 연구자가 환자분께 묻습니다. 왜 숟가락을 집으셨어요? 자, 왼쪽 뇌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왼쪽 뇌는 아무것도 못 봤습니다. 그런데 자기 몸의 왼손이 방금 숟가락을 집었어요. 왼쪽 뇌는 자기가 왜 그랬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럼 왼쪽 뇌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모르겠는데요? 라고 할까요? 아닙니다. 이런 실험들에서 반복해서 관찰된 건 이거예요. 왼쪽 뇌는 즉석에서 이유를 만들어냅니다.
아, 그거 밥 먹을 때 쓰는 거잖아요. 라거나 그냥 손에 잡히더라고요. 라거나요. 그럴듯한 설명이 척척 나옵니다. 그리고 명심하세요. 이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환자분은 진심으로 그렇게 믿어요. 지어냈다는 자각이 전혀 없습니다. 더 극적인 관찰도 있었습니다. 오른쪽 뇌에만 일어나서 걸으라는 지시를 보여준 경우에요. 환자분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걷기 시작합니다. 연구자가 묻죠. 어디 가세요? 환자분이 대답합니다. 아, 음료수 좀 가지러요. 여러분, 왼쪽 뇌는 왜 자기 몸이 일어섰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물어보니까 0.1초 만에 이유가 하나 뚝 튀어나왔어요. 그리고 본인은 그게 진짜 이유라고 확신합니다. 바로 여기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 뇌 안에는 이유를 만들어내는 기계가 하나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기계는 내가 왜 그랬는지를 알아내는 기계가 아니에요. 내가 왜 그랬는지를 지어내는 기계입니다. 그리고 이 기계는 자기가 지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자, 이제 진짜 질문을 드릴게요. 이 기계가 분리뇌 환자한테만 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머릿속에서도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은 다리가 안 끊겼기 때문에 그게 지어낸 이유인지 진짜 이유인지 구별할 방법이 없을 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퇴근길 지하철에서 여러분이 갑자기 2정거장 일찍 내렸다고 해보죠. 그리고 편의점에 들어가서 커피를 하나 삽니다. 누가 왜 그랬냐고 물으면 여러분은 뭐라고 하시겠어요? 목이 말라서요. 좀 걷고 싶어서요. 오늘 피곤해서요. 그럴듯하죠. 그런데 그게 진짜 이유일까요? 아니면 여러분 머릿속 그 기계가 방금 만들어낸 아주 매끄러운 이유일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평생 확인 못하고 삽니다. 여기서 위대한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이 늘 강조했던 말이 아주 아프게 다가옵니다. 파인만은 설명할 수 없다면 이해한 게 아니라고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뇌는 정반대로 하고 있어요. 이해하지 못했는데도 설명은 술술 나옵니다. 파인만이 평생 가장 경계했던 게 바로 이거예요. 이해한 것 같은 느낌과 실제로 이해한 것을 헷갈리는 것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뇌는 그 헷갈림을 공장에서 찍어내듯 만들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건 현재 과학이 말해줄 수 있는 범위 안에서의 이야기입니다. 분리뇌 연구는 사례가 아주 적고 지금도 해석을 두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어요. 저는 여기서 정답을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 관찰들이 우리가 당연하게 깔고 있던 전제 하나를 아주 세게 흔든다는 것만은 분명해요. 그 전제가 뭐냐고요? 나는 하나라는 전제입니다. 자, 오케스트라로 돌아갈게요. 무대 한가운데 커다란 방음벽을 세웠다고 상상해 보세요. 왼쪽 파트와 오른쪽 파트가 서로를 못 듣습니다. 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이렇게 상상하기 쉽습니다. 지휘자가 반으로 찢어지면서 비명을 지르겠지라고요. 뭔가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벌어진 일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처럼 보였어요. 왜냐고요? 찢어질 지휘자가 애초에 없었으니까요. 그냥 음악이 2개가 된 겁니다. 왼쪽 파트는 왼쪽 파트대로 곡을 하나 연주하고 오른쪽 파트는 오른쪽 파트대로 곡을 하나 연주해요. 둘 다 멀쩡한 음악입니다. 다만 둘 중 하나만 노래 가사를 부를 줄 알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밖에서 들으면 목소리가 하나로 들렸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이지 너무나도 기묘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나라는 게 하나로 느껴지는 이유는 안에 하나짜리 알맹이가 들어있어서가 아닙니다. 파트들끼리 박자가 아주 잘 맞아서예요. 그게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가 아니었어요. 나는 하나처럼 들리는 화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뒤집어 볼게요. 그럼 내가 하나라는 그 강렬한 느낌은 뭘까요? 그 느낌은 사실을 보고하는 게 아닙니다. 그 느낌 자체가 오케스트라가 연주하고 있는 한 파트예요. 통일감을 담당하는 파트요. 그 파트가 지금도 아주 성실하게 연주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목소리를 듣는 이 순간에도요, 따라오고 계시죠? 자, 그럼 이제 오늘 우리가 손에 쥔 것들을 한번 모아보겠습니다. 지휘자는 없었습니다. 지금은 조금 전이었습니다. 나는 편집된 방송이었습니다. 나는 물질이 아니라 패턴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가 아니라 화음이었습니다. 이제 딱 하나 남았어요. 오늘 우리가 처음부터 향해 온 그 질문입니다. 음악이 멈추면 그 음악은 어디로 가나요? 자,
여기서 아주 자연스럽게 한층 더 깊은 질문 하나가 머리를 스치게 됩니다.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멈추면 그 음악은 어디로 가나요? 여러분은 아마 두 가지 중 하나로 생각하실 거예요. 어디론가 간다, 아니면 흩어진다. 어디론가 간다는 쪽은 음악이 다른 곳에 계속 있다고 느끼는 거고, 흩어진다는 쪽은 공기 중으로 퍼져서 옅어진다고 느끼는 겁니다. 둘 다 아주 자연스럽죠. 그런데 이 생각에는 숨겨진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눈치채셨나요? 두 대답 모두 음악을 물건 취급하고 있어요. 어디로 가느냐는 질문은 물건한테만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컵은 어디 갔지? 열쇠는 어디 갔지? 이건 말이 됩니다. 그런데 음악한테는요? 아까 엘리베이터 이야기 기억하시죠? 엘리베이터가 멈추면 올라가면 어디로 가나요? 아무 데도 안 갑니다. 그냥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걸 하나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데 저는 정직하게 가고 싶습니다. 물리학에 정보 보존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수식 이야기가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이래요. 우주에서 정보는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종이를 태워도 그 안에 있던 원자들의 배열 정보는 연기와 재와 열 속에 흩어질 뿐 우주 장부에서 지워지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물리학의 아주 깊은 원리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싶어집니다. 봐라, 그럼 내 의식의 정보도 안 없어진다. 어딘가에 남아있다 라고요. 여기서 잠깐만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고요? 흩어진 정보는 연주가 아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제 저녁 연주회의 소리는 지금도 원리적으로는 그 홀의 공기 분자 움직임 속에 어떤 식으로든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음악인가요? 그 홀에 가서 귀를 대면 교향곡이 들리나요? 안 들립니다. 그건 음악이 아니라 소음이에요. 정보가 남아 있다는 것과 음악이 연주되고 있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악보가 서랍에 남아 있어도 그건 연주가 아닙니다. 악보는 종이에요. 음악은 일어나는 일이고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물리학은 여기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지 않습니다. 물리학이 해주는 말은 딱 여기까지예요. 재료는 남습니다. 연주는 안 남습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차가운 대목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대목을 건너뛰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파인만이 늘 강조했던 게 바로 이거였거든요. 파인만은 자연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지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위로받고 싶다고 해서 우주가 그렇게 생겨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는 위로를 지어내지 않겠습니다. 대신 조금만 더 정확하게 보겠습니다. 정확하게 보는 게 훨씬 더 큰 걸 준다는 걸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아주 자연스럽게 한층 더 깊은 질문 하나가 머리를 스치게 됩니다. 그럼 저는 그걸 어떻게 겪게 되나요? 연주가 멈추는 그 순간, 그리고 그 이후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죽음을 무서워하는 진짜 이유는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없어진다는 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없어진 채로 계속 있어야 할 것 같은 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머릿속에 그리는 그림이 있잖아요. 끝없는 어둠, 아무것도 없는데 그 아무것도 없음이 영원히 이어지는 것. 그 안에 내가 혼자 둥둥 떠 있는 것. 지루하고 깜깜하고 끝이 안 나는 것. 생각만 해도 숨이 막히죠. 그런데 이 그림에는 숨겨진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아주 잘 숨어 있어요. 그 어둠을 보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전제입니다. 어둠을 보려면 보는 사람이 있어야 해요. 아무것도 없다고 느끼려면 느끼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요. 지루하려면 지루해야 할 사람이 있어야 하고, 영원히 이어진다고 느끼려면 시간을 세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째깍째깍 세고 있어야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확인한 게 뭐였죠? 그 사람이 바로 연주였습니다. 연주가 멈춘 자리에는 어둠 속에 앉아서 어둠을 견딜 사람이 없어요. 이걸 여러분이 이미 겪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전신 마취를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의사가 이렇게 말하죠. 이제 열부터 거꾸로 세어보세요. 10, 9, 8, 그리고 다음 순간 여러분은 회복실 천장을 보고 있습니다. 간호사가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자, 그 사이에 뭐가 있었나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중요합니다. 캄캄한 게 아니었어요. 지루한 것도 아니었고요. 3시간이 걸렸는데
3시간처럼 느껴지지도 않았습니다. 잠깐처럼 느껴진 것도 아니에요. 아예 느낌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없음은 길지도 짧지도 않습니다. 없음은 깜깜하지도 밝지도 않아요. 없음은 겪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마취해서 겪은 건 3시간의 어둠이 아니라 그냥 이어 붙여진 두 순간이었습니다. 뇌가 아까처럼 또 편집을 한 거예요. 구멍을 지우고 앞뒤를 스르륵 붙여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토록 무서워하는 그 끝없는 어둠은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살아있는 사람이 상상 속에서 자기를 그 자리에 몰래 끼워 넣었을 때만 생기는 그림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죽음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경험할 사람이 없어서요. 여기서 한 가지는 분명히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두려움은 진짜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살아있는 몸이 만들어내는 아주 정직한 반응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겁니다. 그 두려움에는 대상이 없습니다.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일어남 자체가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이걸 알고 나면 두려움의 무게가 조금 달라집니다. 없어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모양이 바뀝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 오면 아주 자연스럽게 이런 기분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지? 지휘자도 없고 지금도 없고 나도 하나가 아니고 죽으면 그냥 안 일어나는 거고 그럼 남는 게 뭐지? 좋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오늘 이야기 전체가 뒤집힙니다. 이건 세상을 바라보는 시점이 아주 중요하게 뒤집히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계속 던진 질문이 뭐였는지 한번 보세요. 나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질문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뇌속을 뒤졌고, 지휘대를 찾았고, 화성까지 갔고, 반구를 갈라봤어요. 그런데 계속 답이 안 나왔습니다. 이제 그 질문을 통째로 뒤집어 보겠습니다. 138억 년 전으로 가볼게요. 우주가 막 시작됐습니다. 거기엔 뭐가 있었을까요? 아주 단순한 원자들 뿐이었습니다. 수소요. 음악은 없었어요. 소리도 없었고 듣는 것도 없었고 궁금해하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재료만 있었어요. 그 수소들이 중력에 끌려서 뭉칩니다. 별이 되죠. 별 속에서는 어마어마한 압력으로 원자들이 짓눌리면서 새로운 원자가 만들어집니다. 탄소가 만들어지고 산소가 만들어지고 철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별이 수명을 다하면 팡 하고 터집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평생 만든 원자들을 우주 공간에 확 흩뿌려요. 그 원자들이 떠돌다가 다시 뭉칩니다. 그렇게 지구가 만들어졌어요. 그 원자들이 흙이 되고 바다가 되고 어떤 건 나무가 되고 어떤 건 커피 열매가 됐습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이 편의점에서 사서 마신 그 커피 속에 들어있던 탄소 원자요. 그거 별에서 왔습니다. 비유가 아니라 진짜로요. 그리고 그 원자들 중 일부가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목소리를 듣고 있는 그 신경세포를 이루고 있어요. 자, 이제 138억 년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볼게요. 우주는 아주 오랫동안 연주자만 만들고 있었습니다. 별을 만들고 원자를 만들고 행성을 만들고 분자를 만들고 세포를 만들었어요. 악기를 깎고 또 깎았습니다. 100억 년이 넘도록요. 그런데 그동안 음악은 없었습니다. 단 한마디도요. 우주는 텅 빈 리허설 홀이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 원자들이 아주 특별한 배열로 놓입니다. 서로를 밀고 당기고 신호를 주고받고 박자를 맞추기 시작해요. 그리고 처음으로 소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이지 너무나도 기묘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138억 년 동안 아무 소리도 없던 우주에서 별이 만든 원자들이 모여서 그 별들에 대해 궁금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아까 그 질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나는 어디에 있는가? 왜 이 질문에 답이 안 나왔는지 이제 아시겠나요? 이건 마치 교향곡한테 이렇게 묻는 것과 같습니다. 너는 오케스트라 어디에 앉아 있니? 왼쪽이니? 오른쪽이니? 세 번째 줄이니? 교향곡은 어디에도 앉아 있지 않습니다. 교향곡은 앉는 게 아니거든요. 교향곡은 오케스트라가 하고 있는 일이에요. 바로 여기가 오늘의 정점입니다. 여러분은 우주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우주가 지금 하고 있는 일입니다.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여러분이 밤하늘을 올려다볼 때 별을 보는 사람과 보이는 별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별에서 온 원자들이
별을 보고 있는 겁니다. 우주가 자기 눈으로 자기를 보고 있어요. 138억 년 만에 처음으로요. 그리고 그 일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한테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엄청난 수수께끼에 대한 정답은 우리 대부분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단순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나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나는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한 이유가 뭐였죠? 나를 잃는다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여기 아주 조용한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잃으려면 먼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나를 가지신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요. 여러분은 나를 하고 계셨습니다. 이건 슬픈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왜냐고요? 가진 것은 빼앗길 수 있지만 하고 있는 일은 빼앗을 수가 없거든요. 오늘 저녁 연주회에서 교향곡이 흐르고 있을 때 누가 와서 그 교향곡을 훔쳐갈 수 있나요? 못합니다. 훔칠 물건이 없으니까요. 연주는 그냥 연주되는 동안 온전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더 뒤집어 볼게요. 이게 오늘 제가 가장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우리는 음악이 끝난다는 걸 슬퍼하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주회장에서 마지막 음이 스르륵 사라질 때 아무도 화내지 않아요. 이게 무슨 사기냐? 왜 안 남느냐? 어디로 갔느냐 따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박수를 칩니다. 왜냐고요? 끝나는 게 음악의 결함이 아니라 음악의 일부이기 때문이에요. 명심하세요. 끝나지 않는 음악은 음악이 아닙니다. 그건 소음입니다. 마지막 음이 있기 때문에 그 앞에 모든 음이 자리를 갖습니다.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리듬이 생기고 리듬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움이 생겨요. 영원히 이어지는 소리에는 멜로디가 없습니다. 그냥 웅웅거릴 뿐이에요. 여러분의 삶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끝난다는 사실이 여러분 삶의 오류가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삶을 음악으로 만들어주는 조건입니다. 여기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매일 밤 이걸 이미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깊이 잠들면 오케스트라는 연주를 거의 멈춥니다. 나라는 화음이 스르륵 흐려져요. 그리고 아침이 되면 다시 연주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그 사이를 전혀 못 느끼시죠? 그런데 아무도 아침에 눈 뜨면서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 잤다고 하시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나라는 연주가 매일 밤 잦아드는 걸 이미 수만 번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휴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서워하는 건 연주가 멈추는 것 자체가 아니었어요. 다시 시작될 거라는 약속이 없는 상태가 무서웠던 겁니다. 그런데 약속이 없어도 지금 흐르고 있는 이 마디는 조금도 손해보지 않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녁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오늘 퇴근길 지하철에서 앞사람 가방이 무릎에 자꾸 닿아서 짜증나셨죠? 아, 별거 아닌 순간이잖아요. 기억에도 안 남을 순간이요. 그런데 그 순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시 보겠습니다. 138억 년 전에 만들어진 수소가 별 속에서 탄소가 되고 별이 터지면서 우주로 흩어지고 수십억 년을 떠돌다가 지구에 내려앉고 흙이 되고 밥이 되고 여러분 몸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원자들이 아주 정교한 화음을 이루면서 무릎에 가방이 닿았다는 걸 알아차리고 짜증을 냈어요. 우주에서 이런 일이 얼마나 드문지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물론 이것도 현재 과학이 말해줄 수 있는 범위 안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흔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쩌면, 정말 어쩌면 이 광활한 우주에서 몇 안 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짜증조차 우주가 자기 자신을 연주한 한마디였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딱 하나만 부탁드리고 싶어요. 대단한 거 아닙니다. 오늘 밤 지하철에서 손잡이를 잡고 서 계실 때 딱 3초만 이렇게 해보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그냥 지금 들리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웅웅거리는 터널 소리, 옆 사람 이어폰에서 새어나오는 소리, 안내 방송 소리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지금 이거 우주가 내는 소리구나. 여러분, 죽음 이후에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저는 모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무도 몰라요. 물리학도, 신경과학도, 철학도 그 이후에 대해서는 확실한 말을 못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따져본 바로는 어쩌면 어디로 간다는 질문 자체가 틀린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아주 확실합니다. 지금은 연주 중입니다. 그리고 연주 중인 음악한테 필요한 건 딱 하나예요. 어디로 갈지 걱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떤 소리를 내고 있는지 듣는 겁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파인만은 답을 모른다는 게 두렵지 않다고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오히려 모른다는 건 아직 탐험할 곳이 남아있다는 뜻이니까 신난다고요. 모르는 채로 사는 게 틀린 답을 붙잡고 사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한 게 정확히 그겁니다. 편안한 답 하나를 내려놓고 훨씬 더 넓은 모름 앞에 선 거죠. 그런데 이상하죠. 답을 내려놨는데 마음이 더 가벼워졌어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런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한번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이렇게 기묘한 포인트를 하나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시간이라는 게 정말로 흐르고 있는 건지, 아니면 흐른다는 그 느낌마저 우리 머릿속에서 만들어진 건지, 그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호기심이 곧 파인만의 길입니다. 감사합니다.